모든 것은 전화번호에 저장된 이름 하나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작가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책을 유난히 좋아했고 글 짓는데도 소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문학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다 보니 다들 취업이 안 된다고 말렸음에도 저는 국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반면 엄마는 입이 대빨로 나와서는 이러쿵저러쿵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성적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아유 속상해. 신문방송학과라든지 좀 경영학과라든지 취업 잘 되는 과를 가지 하고 많은 곳에 국문학과가 웬 말이니. 너희 아빠 봐라. 그거 밥 벌어먹기 어려운 직업인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시집이나 잘갈국리에 이거 사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옆구리를 툭 치며 공부하느라 고생했다고 절 북돋아 주었네요. 부모님의 상반된 의견 속에서 저는 대학 시절에 로망을 꿈꾸며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그나마 성적이 좋아 교직이수를 하게 되니 그나마 엄마가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그럭저럭하게 학교 생활하다가 졸업반을 앞두고 있을 4학년 때 뜻하지 않았던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꿈꾸고 바랬던 운명 같은 만남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지하철 제 앞에 자리가 나서 앉아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여러모로 피곤했는지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는데 눈을 떠보니 어느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나쳐버린 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었죠. 하필 시험날이라 큰일 났다 싶었는데 더 큰일이 났던 것은 제가 어깨에 기대서 찬 남자의 셔츠가 제 침으로 인해 몽땅 젖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당황스러운 모습을 멀뚱히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고 저는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남자의 셔츠까지 신경 쓰며 어쩔 줄 몰라 해 쪽지에 연락처를 건네었지요. 어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오늘 시험인데 너무 급해서 연락처 드릴 테니까 셔츠 세탁값 청구해주세요.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몇 번이나 민망함에 꾸벅 인사한 후 그 남자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참 인간은 아름다움이 약한 존재인지 잠시 스치듯 보았지만 잘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빙그레 웃으며 제 쪽지를 받았고 저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학교까지 가며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이 잠시 꼬리처럼 달고 살았더랬죠. 시험은 안타깝게도 지각을 해서 못 보게 되었지만 그나마 저를 기특하게 본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졸업반인 것을 참조해서 레포트로 대체하면 F는 면하게 해준다고 해서 간신히 학점은 딸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그 남자에게서는 연락이 오질 않았고 저도 가끔씩 드문드문 생각하다 아예 완전히 잊혀져 버려 한동안 잊고 살았더랬죠. 그렇게 저는 졸업을 하고 다행히 사립초 선생님으로 등용되어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사립초등학교였는데 제 옆자리에 젊은 동료 남선생님이 무척이나 절 챙겨주셨습니다. 저랑 많이 나이 차이 나봤자 띠동갑 정도? 꽤 오래 근무한 선생님이어서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두루두루 잘 아셨고 소문으로는 참으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근무하시는 분이셨어요. 선생님은 보니까 스카이 명문대 출신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평범하게 선생님으로 머물러 있기에는 아까운 스펙이기도 했죠. 일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제가 일을 배우기도 참 편했습니다. 또 외모도 멋있고 준수하셔서 딴에는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동료 여선생님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항상 왼쪽 네 번째 약지 손가락에 커플링으로 추정되는 반지가 끼어 있었기에 하나둘씩 단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한 지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선생님께 드디어 학수고대하던 청첩장을 받게 되었죠. 선생님은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며 배시시 웃으셨습니다. 제가 드디어 5년 사귀던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누나들이 위로 8명이나 되어서 여자친구가 많이 망설였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여자친구가 큰 결심하게 해줘서 이 노총각 구제해준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결혼식 뷔페를 대접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들 바쁘지 않으시면 꼭 와주셔서 잘
자리 빛내주세요.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순간 선생님께 마음을 두었던 몇몇 여선생님들은 누나가 8이라는 소리에 안도의 한숨을 돌리며 그 어느 때보다도 선생님을 깔끔하게 단념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의 결혼식이 다가왔는데 청담동에 워낙 비싸고 좋기로 잘 알려진 곳이 예식장이었어요. 선생님의 누님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조카들이며 자식들이며 신랑분 하객석이 신부 하객석에 비해 북적이더라고요. 거기다 아시는 분은 얼마나 많으신지 결국 결혼식 홀에 다 못 들어오시고 밖에까지 하객들이 줄 서 있는 진풍경을 보기도 했죠. 저는 다행히 동료들이랑 일찍 가서 좋은 자리를 맡아놓고 결혼식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신부의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보니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선생님의 신부가 미인이었던지라 웨딩드레스가 잘 어울려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포토타임이 왔을 때 가족들 원판을 찍기 위해 우르르 몰려서 오는데 신부 가족분들에 비해 신랑 가족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자리를 옆으로 이동하면서 신부 가족분들 자리까지 꽉 차게 되었네요. 와, 진짜 많다 하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곳에서 저는 낯익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맨 뒤에 있는 신랑 가족분들 중 눈에 띄인 한 남자. 순간 잽싸게 제 기억의 한 부분을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남자는 약 2년 전쯤에 제가 그 남자 어깨에 침으로 적신 해프닝의 인연이 있던 사람이었죠. 선생님의 가족분이신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 입으셨는데 그때 만났을 때보다도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표정도 좀 어둡고 깜깜한 게 시르에 잠긴 분위기가 우수에 젖은 모습 같아 더 멋지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옛 기억에 창피하면서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 계속 시선을 쫓고 결혼식에 다녀와서 상사병을 앓은 것 마냥 그 남자가 생각이 났더랬습니다. 저는 먼저 용기를 내서 선생님이 신혼여행에 다녀왔을 때 그 남자를 찍은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누구냐고 물었고 그 사람이 선생님의 첫째 누나의 아들이자 3살 터울의 조카라는 것을 알고서 큰맘 먹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 조카분하고 옛날에 인연이 좀 있거든요. 아직 셔츠 값을 못 물어냈는데 제가 그게 여태까지 마음에 걸려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운명 같아 보이더라고요. 막상 전화번호는 받았지만 그래도 조카분한테 전화로 먼저 연락하기가 그래 문자로 몇 년 전의 기억을 들춰내라 하며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혀짧은 소리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날 결혼식에서 본 이미지와는 상반된 답변이라 잠시 머뭇거렸지만 안 되겠다 싶어 저는 길게 문자를 적다가 다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곧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제가 선생님 옆자리 동료 교사이고 제가 왜 그쪽한테 전화를 했는지 그때 지하철에서 셔츠값을 물어내고 싶다고 핑계를 대니 그제서야 조금 기억하면서 한다는 말이 그럼 우리 오랜만에 한번 만나볼까요? 사실 그 셔츠 그냥 세탁기에 넣어서 별 생각 없이 빨아서 입었거든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굳이 셔츠값을 물어주신다면 셔츠값 대신 식사라도 한 끼 사주세요. 그걸로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원하던 꿈꾸던 대답을 해주었죠. 아주 베리 땡큐였고 저는 그날 주말까지 잠을 못 자며 설레었답니다. 그를 다시 만나는 날 가까운 곳에서 메이크업도 받고 머리도 한 다음 예쁜 옷을 입고 나갔어요. 약속한 레스토랑에 도착해보니 그도 아주 깔끔하게 입고 나왔는데 결혼식장에서 더 멋져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았고 저도 인사를 하며 식사를 같이 했어요. 지하철에서의 인연이 2년 후에 이루어지며 저희는 만난 지 3번 만에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랑 3번째 만나는 날 그가 먼저 마음에 든다고 정식으로 만나보자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었고 특히나 저와는 톡이나 문자를 잘 안 하고 무조건 전화를 걸고 주고받으니 저에 대한 애정이 좀 더 각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치만 이유를 들어보니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라서 살짝 삐그덕거리긴 하더라고요. 난 톡이나 문자는 답답해서 잘 못 써. 바쁜 현대사회에서 전화를 하면 바로 연결이 될 것을 그거 하나하나 문자로 쓰면 너무 답답하더라고. 잘 못 쓰기도 하고. 자기가 날 사랑한다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라고 하니 뭐 톡과 문자의 낭만을 못 느끼는 게 아쉽긴 했지만 굳이 큰 문제는 되질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랑 저는 8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참으로 동안이었고 관리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건 남자친구보다는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늘 허전하긴 했죠. 보통은 남자가 더 여자를 좋아해야지 결말이 행복하다 하잖아요. 말로는 절 더 좋아한다, 사랑한다, 어쩐다 하지만 항상 남자친구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아련함이 느껴졌어요. 오히려 그게 제 모성 본능을 자극해서 끌리게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제 무덤을 팠고 제 인생을 스스로 꼬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만난 지 1년 정도 좀 넘었을 때 제게 프로포즈를 참으로 멋없게 했습니다. 집안에서 만나는 여자 있다고 하니까 결혼하라더라. 우리 결혼해서 다른 부부들처럼 잘 살아보자. 넌 어떻게 생각하니? 무뚝뚝함이 그때는 참으로 멋있어 보여서 저는 그딴 멋없고 성의 없는 프로포즈에 감동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프로포즈 반지라면서 달랑 14K 실반지 하나 들고 와서 제 손가락에 끼워줬는데 반지가 뭐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싶어 그것도 감지덕지 받았네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 인사를 드린 날 여태껏 알지 못했던 대박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작가이신 만큼 국어 능력이나 문장 능력이 곧 그의 지적 수준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는 나름의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교도 나오고 말하는 것도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해서 기대가 아주 큰 상태였죠. 그때 아버지께서 남자친구에게 펜과 종이를 내밀며 딸을 사위에게 내어주는 장인 장모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쓰라고 시키셨습니다. 원래 편지를 써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럼 너무 꾸민 것 같을 수도 있고 진정성이 보이질 않을 것 같아서 내 자네에게 직접 쓰는 걸 눈으로 보고받고 싶어 부탁을 함세. 간단한 메모라도 좋으니 내게 편지를 써주게. 라며 얼토당토한 부탁을 했는데 저는 아빠 옆구리를 쿡 찔렀지만 아빠는 아랑곳않고 사위의 난감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하도 아빠가 얘기를 하니 남자친구는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편지를 받은 아버지께서는 심각한 얼굴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따님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뭐야? 이게 내게 쓴 편지인가? 참, 자네 내가 만만한가? 왜 이렇게 편지를 썼지? 아, 죄송합니다. 너무 내용이 간단하죠? 시간도 별로 없고 해서 그냥 귀엽게 한번 써봤어요. 맞춤법 좀 틀리면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좀 귀엽고 순수하게 보이지 않아요? 라고 둘러대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사위가 진짜 맞춤법을 모르는지 아님 컨셉을 잡고 썼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길래 갑자기 받아쓰기를 시키려 하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리고 예비신랑도 끌고 나가 거기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남편네가 그래도 좀 사는 편이길래 우리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모님이 줄줄이 엄청 많으셨고 남편은 외아들이었지만 사촌 동생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제 옆자리 선생님 내외분도 결혼식에 오셨는데 선생님이 아내분이랑 같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고 아내분께서 그러니까 이제 숙모님께서 제게 꽃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결혼 축하해요. 난 재한이가 결혼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성분이라 마음이 움직였나 보네요. 재한이가 참 잘생겼는데 엉뚱한 데도 많고 어이없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여자의 특유의 느낌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도 결혼을 불과 1년 전쯤에 했을 뿐이었는데 숙모님은 마치 그 옛날부터 제 남편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 마냥 재한이라고 이름까지 불러가며 말씀을 하시는데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더라고요. 눈치채신 듯 제게 귀뜸해 주었습니다. 사실 집사람이랑 재한이가
대학 동창이거든. 그래서 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이였어. 워낙 집사람이 예뻐서 재한이를 졸라 내게 소개시켜달라 했지. 둘이 워낙 가까운 허물없는 친구라서 내가 질투까지 했다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제 남편과 숙모님은 대학 동창이자 절친이었단 얘기였죠. 근데 이상하게 신혼여행 동안 마음이 걸렸던 건 왜였을까요? 그냥 마음이 좀 그렇고 계속 생각이 났지만 괜히 이상한 오해를 하는 것 같아 관두기로 했습니다. 신혼부터 별것도 아닌 문제로 삐그덕거리긴 싫었으니깐요. 어쨌거나 저희는 신혼집으로 입성하게 되면서 제2의 인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까진 열심히 맞벌이를 하기로 한 터라 저는 직장에 다시 나가게 되었고 남편도 회사에 다니며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어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심부름도 잘해주고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잠깐 일이 있어 밖에 볼일을 보러 갔다 온 사이 아파트 문 앞에 써있는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딱 보니까 신문사절. 이라고 쓰여있더라고요. 신문? 신문이란 조사하기 위해서 따져 묻는다는 의미인데 남편한테 신문하는 이웃이 있나? 저 역시 국어교사로서 그때까지만 해도 문맥상 이해를 못하고 단어 그대로 뜻만 풀이해서 갸웃거렸죠. 소파에서 TV 보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혹시 자기한테 신문하는 이웃이 있어? 어? 뭐야, 우리 집에 신문 갖다 놓는 사람이 이웃이었어? 어떤 집인데? 우리한테 여태 신문 넣었다고 돈 달래? 라며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는데 저는 그제서야 밖에 붙은 신문사절이 신문사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야, 밖에 신문사절이라고 적혀있던데 신문사절이라고 잘 적어야지. 아, 그래? 신문이 아니라 신문이야? 에이, 신문이나 발음도 비슷한데 뭘. 맥락만 통하면 되지 뭐. 뭐? 당신 실수로 적은 게 아니라 모르고 적은 거였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툭 튀어나오자 남편은 순간 아차 싶었던지 그냥 실수로 적은 거라고 신문 그 간단한 단어를 누가 모르겠냐고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근데 남편의 맞춤법 실수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앉는다. 왜? 뭐 이런 다소 어려운 건 틀리는 건 일도 아니었고 위에서 언급했듯 일해라 절해라 문난하다 아픈데 얼른 나아야지 뭐 이런 것들 제가 국어교사로서 직업병이 있어서 그런지 진짜 거슬리더라고요. 애기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옛날 분들이 그러시면 그러려니 이해하고 귀엽기라도 하지 대학물까지 먹은 사람이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지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남편이 사실 한국어도 많이 부족하고 맞춤법도 많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연애 시절부터 톡을 안 하려는 이유가 있었더랬죠.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어렸을 때 이유 있는 시어머니의 가정사 때문에 외국에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영어가 훨씬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맞춤법이 약해서 문자를 피했던 거더라고요. 한마디로 작가인 우리 아버지 앞에서 쓴 엉망진창인 맞춤법 편지가 사실 그의 실력이었던 거죠. 당시 대학도 영어 특기생으로 들어간 터라 크게 대학 시험이 당락을 좌우하진 않았고 아무튼 남편은 그렇게 한국어 실력이 살짝 모자란 채로 우리나라 회사에 근무하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대신 남편은 해외 무역 관련된 부서에 있어서 영어를 자주 쓰니 아주 물고기가 물 만난 듯 적성을 발휘해 연봉 두둑하게 받으며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아예 한글로 된 보고서 같은 것을 안 쓰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참 갑갑하더라고요. 결혼하니 가끔 톡이나 문자를 부득이하게 써야 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제가 잡은 고기다 이건지 맞춤법 틀린 실력을 가감없이 발휘하더라고요. 미안해. 잠만. 회의가 무난하게 잘 끝날 것 같으니까 이따가 연락할게. 굳이 내가 할 필요까지 없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어이가 없다. 왜 자꾸 사장이 일해라 절해라 하는지 모르겠어. 정과장 아픈 거 빨리 나아야지. 에어컨 실외기가 이상한 건데 나한테 난리친다니까. 이 정도 수준의 맞춤법은 아무리 국어가 맞춤법이 어렵다 해도 그래도 대학물까지 먹은 사람이고 레포트도 쓰고 시험도 봤을 텐데 어떻게 영어에 반도 못 따라가는지
말은 천상유수면서 쓰기 실력은 영광이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핸섬하고 잘생기고 스마트해 보이는 이상형이라도 맞춤법 틀리면 모든 환상이 깨진다고. 네, 제가 남편의 맞춤법을 보고서야 하나둘씩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아버지는 작가인데 어째서 남편의 글쓰기 실력이 요 상태인 건지 한숨만 나올 지경이었고 차마 아버지한테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뭐 이미 편지 실력으로 국어 실력이 뽀록났긴 했지만서도요. 그 뒤부터 우리 부부의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맞춤법이 꼴보기 싫어 일부러 톡 대신 전화를 자주 걸었는데 남편은 이미 그토록 숨기고자 했던 맞춤법 실력이 뽀록나니 이제 꿋꿋하게 제글 톡을 보내더이다. 일부러 보기 싫어서 안 볼 때도 많았고 좋은 말도 맞춤법이 틀리니 크게 안 와닿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다 남편에게 맞춤법 사전이랑 문제집을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해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맞춤법 쓰는데 도움되는 책들이니까 읽고 틀리지 않게끔 써봐. 우리나라 국민의 자각성을 갖고 우리 한번 열심히 맞춤법 연습해보자. 노력하면 되지. 당신 머리 좋으니까 그거 금방 할 거야.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자 남편이 가만히 맞춤법 책들을 보더니 자존심이 상했던지 미간을 찌푸리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나 맞춤법 자꾸 틀린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그냥 심심해서 일부러 쓴 거라고 장난삼아 쓴 거라고 했잖아.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진짜 남편 자존심 깎이는 꼴 굳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국어 공부를 좀 하자는 거지. 솔직히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들이야 틀리면 귀엽기라도 하지. 당신은 한창 나이 때 이렇게 맞춤법을 못 쓰면 당신이 평소 갖고 있던 스마트한 이미지가 얼마나 훼손되겠냐고. 정신 차리고 하루에 조금이라도 공부하자. 응? 여보 부탁이야. 저는 진심을 다해서 애절하게 맞춤법 공부 좀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남편은 내가 왜 이 학력에 이 나이에 한글 맞춤법을 공부해야 하냐고 이거 아니더라도 공부할 게 한가득인데 라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책 모두 반품하라고 쌓아주었던